마지막 글입니다. 7. 맹목의 세월. 감방 속으로 흐르는 세월엔 눈도 코도 없다. 장님이 된 시간이 그저 흘러만 가는 것이다. 나는 되풀이하여 내 처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산과 들을 뛰놀며 돌아다닌 소년 시절의 생각이 났다. 일제 때 근로 봉사하던 생각도 났다. 선생님이랍시고 취임한 때의 생각도 났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아내를 데리고 마산으로 간 시절, 방근숙을 만난 일들이 주마등같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내 스스로의 행동으로 감옥 속에 나를 유배한 것이란 생각을 굳게 했다. 부모에게 불효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충실하지 못했다.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서 부실했다. 방근숙에 대한 애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가는 곳에 불행의 씨앗을 뿌렸으며 내 손이 닿는 것을 더럽혔다.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결한 행위를 별도로 하고도 나는 이처럼 죄인인 것이다. 그러니 나는 감옥 생활을 달게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통이었다. 두터운 벽에 둘러싸인 육체란 두터운 벽에 둘러싸인 정신이란 말도 된다. 정신은 육체 이상으로 고통에 민감하다. 봄, 가을 계절이 좋을 때는 좋을 대로 고통스러웠다.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온다. 그 지루하기만 한 시간의 움직임.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 초조하다가 선뜻 이것은 빨리 죽으려고 안다라는 격이란 생각에 사로잡힌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그만큼 죽음으로 다가서는 결과가 아닌가? 그 소중한 시간을 빨리만 흐르도록 재촉해야 하는 심정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자.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늘따랗게 틀을 닦았다. 조그마하게 방을 만들기 시작했다. 높다란 단장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놓곤 사람이 사람들을 묶어 나르기 시작했다. 묶어온 사람들을 방마다 쳐넣곤 쇠통을 잠갔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것이다.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스스로 부자유를 고안해내는 노릇을 보고 어이없어 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도 죽고 일체의 신이 다 죽었다는 설이 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위라도 허용되리라고 했다. 신이 없으면 판단할 존재가 없다는 얘기고 판단할 존재가 없는데 가치의 질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도 감옥은 있을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더구나 감옥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 도스토예프스키도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고 한다. 그는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런 사상을 키웠을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사상을 키워 인류에 영감을 주는 대작가가 되었다. 그러니 도스토예프스키의 감옥은 희귀한 혼을, 빛나는 천재를 만들어내는 단련장이었다. 그런데 내겐 의지도 약하고 천재도 없는 내겐 그저 무한한 고통인 것이다. 회색의 나날인 것이다. 장님이 된 시간인 것이다. 맹목의 나날에 깨어있는 마음. 나는 이 나날을 근숙에게서 오는 편지를 기다리는데 태반을 소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법 대담하게 강직한 척 그런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것이 일으키는 반응이 두렵고 궁금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기다리는 편지엔 특유한 의미가 있다. 가족에게서 오는 편지, 친구나 애인일지라도 간단한 문안편지 같은 것은 어김없이 수감자의 손으로 들어오지만 가족이 아닌 딴 사람이 보낸 편지는 그 사연이 약간 복잡하기만 하면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다. 나와 방근숙과의 관계는 교도관 시각에서 보면 복잡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근숙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으면 그것이 아예 편지를 하지 않는 것인지 편지는 왔으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것인지 하고 번민한다. 그런 까닭에 나는 한 달에 2장 쓸 수 있는 편지 가운데 1장은 반드시 근숙에게 쓰지만 그건 역시 검열을 통과했는지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근숙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가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지 1년쯤 후였을까?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림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 앞으로 30년도 거뜬히 기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우리의 사랑의 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에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랑을 쌓아 올려야겠다는 각오를 지니고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려 선생님을 맞이하면 세상의 누구도 요행으로 주은 사랑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간 사람들도 이런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며 우리의 사랑이 결코 경박한 것이 아니었다는 실정을 확인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초조하게 마음을 갖지 마시고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뜻있는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글이라도 좋으니 기회가 있으시거든 답장 있기를 빕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는 행복했다. 한 장의 편지로서 며칠 동안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교도소다. 한 장의 편지가 수감자에게 주는 위안이란 참으로 크다. 나는 몇 번이고 그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는 답장을 썼다. 당신에게서 받은 편지 참으로 반갑게 기쁘게 읽었습니다. 나에겐 오직 당신에게서 오는 편지만이 광명입니다. 아니,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호의에 그저 편성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몇십 년도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나 공연한 희생으로 보이는군요. 당신의 청춘을 당신 스스로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래 위에 누각이 설 수 없듯이 희생 위에 사랑은 꼽힐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청춘을 이 팔자 나쁜 인간을 위해서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디서라도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만 믿을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한동안이나마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일이 있다는 회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다. 수감 4년째 되던 봄, 아버지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픈 아버지. 아들을 교도소에 두고 눈을 감다니 그 심정을 상상하면 가슴이 아프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런 형편으로 숨졌으니 아버지로서는 보람이 없는 일생의 셈이다. 나는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좋아라고 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짓고 자기의 호사는 물론 먹고 싶은 것도 아껴가며 내 학비를 대었다. 무슨 덕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려니와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비는 무상의 노력이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서너 번 면회를 오셨다. 드문드문 집안 사정을 말하면서도 내가 걱정할 것 같은 사건은 모조리 뺀 것 같았다. 언제나 몸조심하라고 당부하셨고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철학을 되풀이했다. 아들의 불효를 조금도 꾸짖지 않는 그 태도를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애이는 듯하다. 나는 아버지가 면회하러 올 때마다 오시지 말라고 했다. 만나는 것이 되려 고통스러웠다. 내 말을 듣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럼요, 다음부터 안 오지. 그것이 최후의 말이 되고 말았다. 나는 부자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느낀다. 어머니와 같은 아기자기한 사랑은 아닌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듬직한 사랑이다. 이런 기억이 있다. 어릴 때 산 너머에 사는 삼촌에게 약을 갖다 드리라는 분부를 아버지에게서 받은 일이 있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산을 하나 넘는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래 이래저래 딴 눈을 팔며 놀다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중턱쯤에서 해가 저물었다. 나는 와락 겁을 먹고 집으로 되돌아와 버렸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있으니 아버지가 들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물었다. 삼촌이 병이 좀 낫더냐고. 나는 어두워져서 가지 못했노라고 하니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그처럼 성낸 아버지를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보지 못했다. 당장 밤길을 걸어서라도 약을 갖다 주라는 것이었다. 어두운 밤에 어린아이가 어떻게 산을 넘겠느냐고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나는 별 도리 없이 약을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얘기만 있고 사실은 나타나 본 적이 없지만 밤의 산엔 호랑이가 나온다는 풍문이 퍼져 있는지라 나는 무서움에 와들와들 떨면서 밤의 산을 넘기 시작했다. 초승달이 있었는가 보다. 길은 희미하게 숲 사이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산마루에 이르면 삼촌의 집은 가까웠다. 나는 단숨에 희미한 길을 뛰어 삼촌 집 대문을 두드렸다. 삼촌과 숙모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유를 말하자 삼촌과 숙모는 노골적은 아니었지만 어린아이에게 밤의 산길을 걷게 한 아버지에 대한 책망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때였다. 대문간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나를 내보내놓고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온 것이었다. 그러한 아버지였다. 나는 내게 가장 가까운 어른을 잃었다는 느낌 속에서 망연자실했다. 아버지의 소상이 지나기도 전에 어머니도 별세했다. 이로써 나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서글펐다. 붕괴한 집안이라는 감회도 잃었다. 지리산 기슭 밑에 농가밭을 일구어 내 조상이 산 것이 언제일까? 임진왜란 전의 상황은 알 수가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비교적 소상한 기록이 남아있다. 손에 흙을 묻히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족보만은 소중하게 지녀온 집안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 벌쪽은 꽤 많다. 나에게 8촌 이내 친척만 해도 100호가 넘는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독실하다는 신임을 받는 어른이었고 어머니도 현철하다는 치사를 받아온 여성이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 안 되는 논밭을 얻어 하나의 집을 이룬 지가 약 40년. 아들을 둘, 딸을 셋이나 두었으니 아들 하나를 병으로 잃고 딸들은 모두 시집을 보내고 남은 식구라야 나와 아내를 합쳐 넷이었다. 그랬던 것이 아내의 입원, 뒤이은 죽음으로 해서 넷이 세 사람이 되고 나마저 부산으로 정근하는 바람에 식구는 단 둘이 되었다. 아내의 입원 때부터 우리 집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붕괴해버린 집. 이 느낌 이상으로 절실하고 뼈아픈 느낌이 또 있을까? 아버지나 어머니는 아마 천수를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외아들의 감옥살이가 가슴에 걸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병이 나도 제대로 간호를 받지 못했음이 뻔하다. 엄격하게 따지면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회한이 영의 신세로 있는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너지는 집을 괴우기 위해 지푸라기 하나 들 수 없는 처지에 앉아 붕괴해버린 집을 생각한 듯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형제를 3분의 1을 넘긴 재소자라면 기륭 대사가 있으면 짧은 기간이나마 귀가할 수도 있다지만 아직도 까마득한 세월을 둔 나는 그런 특전도 바랄 수 없었다. 같은 방에 있는 Y라는 노인은 웬만한 일에는 동요한 일이 없는 어른이고 대범하게 위로를 잘하는 분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차례차례 부모를 잃어버린 내 처지에 대해서는 같이 눈물을 흘렸다. 지리산 밑에서 살다가 아들 덕택으로 소읍이나마 진주라는 도시에서 살게 한 것이 유일한 효도라고나 할까. 그러나 수백 년을 이어온 가게의 한 줄기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이 자꾸만 내 가슴을 치밀게 했다. 만일 내게 아들이 없다면 우리 집은 나를 마지막으로 단절되는 셈이다. 내가 그런 운명을 짊어진 놈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도 들었다. 철저하게 운수가 사나운 인간이 아닐까 하는 우려는 견디기 힘들었다. 불행은 견딜 수 있어도 불운하다는 생각은 견디기 어려웠다. 이러나 저러나 세월은 흐른다. 그 흐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기도 한다. 6년 동안 수영 태도라는 게 있다. 성질이 극도로 괴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끝간대를 모를 정도로 성격이 누그러지는 사람도 있다. 사사건건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교도소 규칙을 잘 지키며 유순하게 복역하는 사람도 있다. 나와 가장 오랫동안 같은 감방에 있었던 Y 노인은 끝간대를 모를 정도로 유순하며 교도소 규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에 속한다. 그분의 경력은 기구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 그러니까 일제 때 독서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치른 것을 계기로 일제 때는 줄곧 보호감찰이란 것을 받아왔고 해방이 되자 모종의 사건으로 또 검거되어 6.25 동란을 사이에 둔 4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10년의 징역을 치르게 된 것이다. 마음먹이나 행위를 봐서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도소라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할 사람인데 53년이란 평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야릇한 운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Y 노인에게 이런 뜻의 말을 하면 뜻밖의 대답을 한다. 징역을 치르는 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징역이 복이라 하는 사상은 너무나 역설적이 아니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보우. 국록으로 밥 먹여주니 굶주릴 염려가 없고 화재를 입을 염려도 없고 연탄에 걸려 죽을 걱정도 없고 수해를 입을 걱정은 물론 없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위험도 없고 도둑을 맞을 염려도 없고 이뿐인가요? 체포당할까 겁낼 필요도 없고 생을 이 세상에 받아 이만한 팔자면 상팔자라고 할 수 있잖소. 감옥살이에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Y 노인의 답은 이랬다.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되는 거요. 춥다고 생각하니 추운 것 아니겠소? 덥다고 생각하니 덥고 이왕에 피치 못할 운명이라면 그것을 좋다라고 해야 하지 나쁘다고 하면 그만큼 손해라 말이오. 그렇다면 하고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Y 선생은 이 세상에 불만을 품고 사회를 고치는 일을 하려다가 징역살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옥에 대해 그런 태도라면 어떤 사회이건 그것을 긍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무릎은 Y 노인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다. 그건 철학적 문제인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지 않소? 그가 피하려는 것을 나는 끝내물고 늘어져 봤다.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했다. 사실상 나는 사회에 근본적으로 불만을 느껴본 일은 없어. 일제 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 문제로 투옥되었고 6.25 때는 몇 번 술자리를 같이 한 사람 때문에 투옥되었고 이번엔 이름 석자 빌려달라기에 입골이 되었고 그럼 재판할 때 그 뜻을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름을 빌려달라는 사람의 사정이 참으로 딱했어. 나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느니 내가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렇다면 남을 위해서 사는 징역이 아닙니까? Y 노인은 이런 지하에 부인했다. 그럴 리야 없지. 이름 석자 빌려줄 적엔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나는 Y 노인의 태도가 훌륭하게 보였지만 본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Y 선생은 평생의 3분의 1쯤 되는 시간을 이 감옥에서 보내고 자기 자신의 생의 보람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감옥에서도 생활이 있는 거요. 감옥을 지었으면 누구인가 감옥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소? 양지가 있으면 엄지가 있는 법 아니요. 엄지에서 피고 지는 꽃도 있어. 나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인생을 연극이라고 보고 나는 이런 배역을 받았노라고. 이와 같은 역할을 맡는 사람이 있어야 드라마가 성립되지 않겠소. 그의 달관의 경지에 이른 Y 노인을 상대로는 말이 되지 않았다. 하여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지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 나는 자주 다음과 같은 농담을 하곤 했다. Y 선생, 우리가 10년 징역을 치르고 나갈 땐 나는 45세가 되고 선생은 60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아드님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합시다. 아드님은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려도 나오시지 않는 바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생을 보고 물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말 좀 묻겠습니다. Y라는 분은 안 나오십니까? 하고 그러면 선생은 이가 모조리 빠진 입을 오물거리면서 내가 Y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드님은 천만의 말씀 그런 농담은 하지 마시오 할 것입니다. 이럴 때면 Y 노인은 유쾌하게 웃었다. 징역살이에서 나이를 먹어? 천만에 징역은 3년을 치러도 나이를 먹지 않는 법이요. 그 말의 뜻을 안다. 어떻게 징역을 치르면서 억울하게도 나이를 먹겠는가 하는 얘기인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처럼 돌려서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우리의 여유. 나는 Y 노인을 범인으로 보지 않았다. Y 노인은 출소를 5년쯤 남긴 어느 날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어 갔다. 그때는 벌써 방이 달라져 같이 있지 못했지만 운동할 때나 세수할 때 가끔 만나곤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기회도 없게 되었다. Y 노인이 이감한 이유는 뒤에 한 일이지만 S 교도소로 가면 일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모범수가 되면 가출옥도 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듣고 자원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우울했다. 말이나 태도로서는 그처럼 태연한 척했지만 그 마음은 그처럼 초조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더욱 안타까웠다. 60이 지나서 나가면 아들까지 몰라볼 것이란 농담이 정신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바람결에 Y 노인이 S 교도소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1년쯤 후.
그가 죽고 반년쯤 뒤이었다. 사인은 과로로 인한 뇌일혈이라고 했다. 모범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작업에 열중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Y 노인은 S 교도소로 가지만 않았던들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청춘과 장년을 옥살이로 보내고 옥사해야 할 운명이라 무엇일까? 인생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에필로그. 기나긴 밤이 지났다. 감형이란 은전으로 아직 까마득하게 형기를 앞두고 교도소 문을 나섰다. 기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기쁨이 실감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이 오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대로를 활보할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막상 해방이 되고 보니 이 꼴인 것이다. 아직도 풀려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괴념이 먹구름처럼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는 탓도 있거니와 너무나 오래 폐쇄된 생활을 했기에 감각이 무뎌진 소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새를 오랫동안 조롱 속에 잡아 넣어두었다가 날려보내면 그 새는 먼 거리를 알지 못하고 뜨락의 나무나 담벼락 위에 앉아 자기를 가두었던 조롱을 본다. 날아오를 능력도 쇠퇴했거니와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감정도 무마된 탓이다. 물고기도 그렇다. 항아리 속에 든 물고기는 매일 물을 갈아주어도 어리바리해진다. 시냇물에 놓아주어도 기쁘다는 신용의 꼬리도 제대로 치지 못한다. 인간 또한 생물인데다가 자의식이 있어 새보다도 물고기보다도 환경의 작용을 많이 받는다. 의지의 힘으로 체념할 줄도 알지만 이 체념이란 것이 인간의 의식을 흐리게 독소 역할을 한다. 유폐. 그것은 어느 의미로 보면 사형 이상의 고통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플러스가 없는 바는 아니다. 역설 같지만 사람은 유폐된 환경 속에서 어떤 곳에서보다 충실하게 산다. 사회생활에서 사람은 일상의 잡무 속에 스스로를 확산시키고 한 번의 자의식도 갖지 못하고 날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루 24시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남의 비위, 남의 눈치만 살피는 동안에 시간을 흘려보낸다. 이렇게 천년을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인생이란 따지고 보면 황망한 생활의 흐름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스스로를 분실해가면서 죽음에 이르는 가엾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폐된 생활에서는 언제나 자기와 대조하고 있다. 서로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순간마다, 찰나마다 스스로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스스로를 검토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과거를 망각하지 않고 미래의 기대에 부풀며 현재를 직시하고 고통스럽도록 충실하게 숨이 막힐 정도로 절실하게 슬플 정도로 스스로를 사랑하며 산다. 자기를 분실하는 일도 없고 오만하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고 100%로 스스로를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해에서나 자학에서나 유폐생활 1년이 범인의 사회생활 10년에 필적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기에 해방의 기쁨을 실감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어설픈 해석을 하자면 징역살이를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본연적으로 정치해버린 나의 일부를 교도소 안에 두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의 내가 또 하나의 나를 교도소 측에 그냥 두고 나온 느낌인 것이다. 옥문에서 마중을 해줄 혈족은 없었다. 같이 연루되었다 먼저 풀려나간 몇몇 친구가 나를 정답게 안아주었다. 감격은 없었는데도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택시를 타고 생소한 거리를 달렸다. 붐비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동족 같지 않았다. 아니, 같은 천체에 사는 사람 같지조차 않았다. 차창 넘어 보이는 상점들도 그랬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점이 극채색 간판을 달고 행인의 이목을 끌어보려 했댔자 어차피 나와는 통하지 않는 사회였다. 나를 가두어 놓고도 이 도시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청순한 사랑도 있었을 것이고 불순한 사랑도 있었을 것이었다. 사기도 협잡도 강도도 살인도 있었을 것이다. 숱한 사상이 경합하고 예술의 꽃이 피기도 했으리라. 이 모든 것이 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뇌리에 하나의 상념으로서 고였다. 그런데도 내게는 저기가 이르지 않았다.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무감동이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만이 들었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서울이 많이 변했지? 친구 한 사람이 물었다.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변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답이 없는 나를 보고 다른 친구 한 사람이 새로 지은 듯한 한 빌딩을 가르쳤다. 저 빌딩은 전에 없었던 거지. 새로 지은 거야. 저것도 새 빌딩. 없던 빌딩이 생겨난 것이 변화일까?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생각했다. 변화란 사람의 마음의 변화라야 한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야만 그것이 변화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묘하게 전도서의 글귀가 뇌리에 떠올랐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도다. 그렇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란 없다. 생이 있고 사가 있는 한 새로운 것이 있을 리가 없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새로운 것이란 없다. 다만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을 뿐이다. 친구들은 내가 옥중에 있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다. 누구는 무엇을 하다 실패했다. 누구는 무엇을 하고 있다. 누구는 아직도 실직 상태에 있다. 누구는 병상에 누워있다. 누구의 아내는 도망을 갔다. 나는 근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가 아니냐. 옥중에 있으나 옥외에 있으나 사회의 움직임에 틀 것만큼도 보탬이 없는 불모의 생활, 불생산의 생활이라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계속해서 창밖으로 흐르는 행인들의 흐름을 보고 나도 저 흐름 속에 섞이게 되었구나 하는 한숨을 지었다. 돈 한 푼 없이 이렇다 할 계획도 없이 40 가까운 나이에 이제 고아로서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방근숙에 대한 그리움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나는 애써 지워버렸다. 그러는 동안 택시가 멎었다. 친구 집에 이르는 골목의 어귀에 다다른 것이다. M동이라면 빈민촌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 빈민촌 중에서도 볼품이 없는 집의 아래채를 P라는 친구는 새들어 살았다. 아이들과 합쳐 6식구인데 방이 2개였다. 2개라고 하면 허울이 좋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부엌방이다. 그 방은 쌀티주를 비롯해서 유용무용의 살림살이를 넣어둔 창고를 겸한 좁은 방이다. P의 아내는 궁색한 살림에 시달려 나이에 비해서는 무척 늙어 보였다. 그래도 나를 맞아 띄운 웃음엔 가식이 없는 반가움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은 부엌방을 쫓고 P와 나와 또 다른 친구 둘 도합 5이 큰 방에 앉았다. 우선 목욕을 해야 할 테지만 미신인가 무언가는 몰라도 그곳에서 나오는 즉시 순두부를 먹어야 한다네. P가 순두부와 막걸리를 얹은 상을 가져왔다. 막걸리 한 사발, 순두부 한쪽을 먹고 우리 일행은 목욕탕으로 갔다. 빈민촌의 목욕탕이라지만 교도소 목욕탕에 비하면 천국의 욕실이다. 나는 초열 지옥을 방불케 하는 교도소 목욕탕을 떠올렸다. 덩그럽게 천장이 높고 널찍하지만 한꺼번에 수십 명씩을 잡아넣는 바람에 목욕탕은 감자를 씻는 물통을 연상시켰다. 그나마 5분 아니면 3분간의 목욕이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있는 목욕이란 것이 그 모양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 물은 수정같이 맑았다. 아직 한산한 시간이어서 그런지 손님이란 우리 일행 외에 2셋밖에 없었다. 나는 탕 안에 활개를 펴고 앉았다. 오랜만에 보는 스스로의 육체였다. 자기 육체를 응시하는 시간처럼 안타까운 시간은 없다. 나는 스스로의 육체를 이처럼 펼쳐놓고 바라본 것은 감옥 생활에서는 없었음을 깨달았다. 신은 인간의 육체를 정교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나 어떤 경우에는 인간처럼 쓸쓸하게 만든 육체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엷은 가죽, 듬성듬성한 털, 가느다란 팔과 다리, 사소한 타박에도 생채기가 나는 육체의 구조. 이렇게 취약한 몸뚱이를 한 인간이 짊어진 부담은 왜 이다지도 큰 것일까? 한참 동안 내 육체를 바라보는 나를 보고 친구 하나가 외설 섞인 농담을 했다. 자네, 그 물건 이제 겨우 소변 펌프 전용은 면하겠구먼. 나는 이 말에 처음으로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실로 오랜만에 웃어보는 웃음이었다. 나는 웃다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유폐된 사람의 섹스. 정말 그것은 소변 전용 펌프다. 소변 전용 펌프로서의 섹스. 아니, 섹스를 마이너스한 섹스 오르간. 나는 옥중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섹스 충동을 느끼지 못했다.
어느 때는 이대로 영영 불구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고민까지 한 적은 없었다. 장기수라는 압도적인 의식이 성욕을 억제한 것이다. 목욕을 하고 나서야 나는 겨우 감옥 밖에 있음을 실감했다. 한없이 푸른 하늘, 정다운 거리였다. 그 밤 목욕 후 한잠을 자고 일행은 명동에 가보자고 나섰다. 여전히 붐비는 인파. 뭐하러 사람들은 이처럼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 아무리 보아도 볼 일이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 늦은 봄에서 이른 여름으로 넘어가는 소풍하기 좋은 계절의 밤을 번화가에서 그저 흥청거리며 돌아다니기 위해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다. 내 눈에는 그 군중 가운데 누구도 자기 표정을 갖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저 막연히 대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대중 가운데서의 한 사람이란 표정. 거품처럼 일었다가 거품처럼 사라져가는 표정. 그런 표정을 두고 개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들여다보면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다르다고 해서 개성 있는 얼굴이라고 할 수 없고 자기의 표정을 지녔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숱한 대중의 얼굴을 각기 나누어 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지 못하고 기껏 그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의례 그러한 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져도 그뿐인 인간. 그로 인해서 역사의 움직임이 한치도 바뀔 수도 없고 역사의 흐름에 돌멩이 한 개 집어던져 파문을 일으킬 정도의 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 가기 위해 존재하는 군상들. 그러나 저마다 슬픔을 갖고 어느 무엇과도 바꾸어 줄 수 없도록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 어디 맥주홀이나 들어가 볼까? 일행의 한 사람이 말했다.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될까? 다른 사람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한 글라스 정도만 마셔. 세상을 익힐 필요도 있으니까. 먼저의 친구가 어떤 맥주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일행은 그 뒤를 따랐다. 휘황한 샹들리에가 이곳저곳에 달렸고 방 안이 약간 어두운 느낌 있는 홀 안에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사이를 누비며 다니는 17, 18세쯤 되어 보이는 웨이트리스들은 모두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맥주를 들고 온 소녀에게 친구 하나가 자리를 내주며 앉으라고 했다. 여기서는 앉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소녀뿐만이 아니라 바쁘게 돌아다니는 소녀들에게 나는 막연한 눈초리를 돌리고 있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볼록볼록한 젖가슴을 가졌고 개미 허리처럼 잔등을 잘록하게 조아매고 눈에는 마스카라를 칠한 그 소녀들이 무슨 요정과도 같았다. 역시 그들에게도 자기 표정은 없었다. 그런 집에서 그런 일에 종사하는 그런 소녀들의 그런 얼굴들, 그저 그런 표정, 나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저 볼록한 젖가슴, 잘록한 허리를 가진 아이들에게 고양이만큼의 지혜라도 있을까? 몇 잔의 맥주 덕택에 나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새벽에 잠을 깼다. 덩그렇게 높은 천장이 아니었다. 곁에 누운 친구의 얼굴이 새벽의 희미한 빛깔 속에 아슴풀에 떠올랐다. 아, 여기는 형무소가 아니로구나. 믿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이면 틀림없었다. 내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니 친구도 눈을 떴다. 벌써 일어나? 조금 더 자지 그래. 기차가 아침 8시에 있다며? 오늘 꼭 가야 하나? 뚜렷하게 갈 데는 없지만 여기에 더 있어 뭘 하겠나? 친구의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반길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보긴 해야 했다. 그럼 나도 일어나지. 친구도 그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친구 부인이 지어주는 아침밥을 먹고 나는 서울역으로 갔다. 플랫폼에서 친구는 나에게 말했다. 고양이를 대강 보거든 서울로 오라. 같이 무엇이든 하자. 형무소 살이 하고 나온 형편으로는 시골에 있기가 거북할 것 아니야. 우선 몸 붙일 곳은 내 집으로 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게나.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P라는 그 친구는 조그마한 인쇄소를 꾸리고 있었다. 당분간 프린터 일을 그대로도 된다는 얘기도 했다. 나는 방근숙을 만나야 하나 어째야 하나를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하며 고려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삽상한 아침 공기를 뚫고 제근호 기차는 기적을 높이 울렸다. 기차는 차츰 속력을 더하면서
집과 집 사이를 빠져나갔다. 눈부신 아침해를 받고 남산의 우거진 숲과 그 숲 사이에 우뚝 솟은 무전탑이 시야에 들어왔으나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얼마가 지나 한강이 나타났다. 강을 보는 것이 얼마만이냐? 엉뚱하게도 공자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한다. 저렇게 가는 곳이로구나. 참으로 언제나 인생의 세사도 가는 것이다.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주위의 지형은 바꾸어 가면서도 물은 꽃같은 모양으로 흐르고 있으니 강은 인생에서 감동적인 상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강에서 이루어진 갖가지 비극을 찾으면 몇 권의 책이 될 것이지만 더욱이 6.25 때의 그 처절한 사건은 회상하기에도 징그럽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은 채 망각의 흐름에 싣고 먼 곳으로 보내버리고 한강은 오늘도 저렇게 흐르는 것이니 이런 상념에 젖은 동안에 기차는 한강을 지나고 남으로 가속도를 냈다. 안양을 지나려 할 무렵 나는 앞에 앉은 손님에게 물었다. 안양 교도소는 어디쯤 있습니까? 마포에 있던 교도소가 안양으로 옮겼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물은 것이다. 앞자리 손님은 내가 앉은 방향으로는 왼쪽을 가리켰다. 실록의 산 밑에 백색의 건물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부디 안녕. 추풍령. 나는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이 추풍령이란 이름을 좋아한다. 서서히 오르막을 올라오므로 고소라는 느낌도 나지 않고 그 근처의 풍경이 이색적이지는 않지만 추풍령이란 이름만으로도 그곳을 지나면 만만찮은 감회가 돈다. 옛날 선조들은 서울로 과거하러 올 때는 문경세제를 넘었다. 근세에 들어 철도가 깔린 후 우리 선배들은 청운의 꿈을 이 추풍령으로 넘겨보냈다. 일제강점기에 청운과 추풍령과의 관계는 다소 밀도를 잃었으나 해방이 되고 독립된 이날에 와서는 영남의 청소년은 예나 다름없이 청운의 뜻을 이 추풍령으로 넘겨보내게 되었다. 나는 7년 전 추풍령을 묶여서 넘었다. 손에 수갑을 채이고 몸에 포성을 두른 중죄인의 몰골로 추풍령을 넘어 서울로 압송되었던 것이다. 청운의 뜻을 품고 넘은 추풍령과 단죄를 받기 위해 넘는 추풍령. 무심한 사나도 인사가 끼이면 이 꼴이 된다. 그래 나는 어줍지 않게 유행가 추풍령 고개란 노래만 들어도 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지금 묶이지 않은 채 쇠사슬에서 풀린 몸으로 추풍령을 넘고 있는 것이다. 묶여서 천리길. 나는 지금 묶여서 왔던 그 천리길을 해방된 몸으로 돌아간다. 이런 감회 저런 감회로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몇 줄기 흘러내렸던 모양이다. 앞자리에 앉은 초로의 손님이 말을 걸어왔다.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습니까? 부드럽고 안타까움이 섞인 음성이었다. 그 음성을 듣자 나는 솔직한 심정이 되었다. 징역살이를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징역살이요? 징역살이란 말에서 보다 너무나 솔직대담한 내 말에 손님은 놀란 모양이었다. 그래 몇 년이나요? 7년이었지요. 7년이나. 받은 형기는 10년이었지요. 감형을 받아 7년이 되었지만 손님은 더욱 놀라는 표정으로 이제는 내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흉악범의 인상을 내게서 찾아보려는 속셈인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흉악범 같지는 않은 모양으로 그 손님은 의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표정은 연유를 묻고 싶은데 차마 물어볼 수 없으나 하여간 궁금하다는 그런 빛깔을 띄었다. 대단한 고생을 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지은 잘못이 워낙 컸으니까요. 어떻게 되었는데요? 사기를 좀 쳤어요. 사기? 사기를 했기로서니 7년 아니 10년이나. 나는 그 이상 설명을 조작할 수도 없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삼랑진에서 기차를 바꿔 탈 때 아는 얼굴들이 있지 않나 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으나 다행히도 그런 얼굴은 없었다. 삼랑진에서부터 벌써 고향길이란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서 언제나 느끼던 귀성 기분이 이번에는 일종의 좌절감으로 바뀐 것 같았다. 밤 10시에 진주에 도착했다. 진주의 집은 벌써 팔았다고 하니 진주에 내 집은 없다. 나는 여관으로 가야만 했다. 시골로 가는 버스 정류소 가까운 곳에 있는 여관에 들었다. 진주에서 여관에 잔다는 사실이 내게 이화감을 주었다. 그 이튿날 아침
나는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말고 진주 공원으로 올라갔다.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골이니 서두를 것도 없고 대낮에 고향으로 가기 싫은 감정도 있었다. 진주 공원에서 나는 남강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건너편의 총죽을 바라보았다. 천여름 아침의 태양 아래 남강은 반짝거리며 흐르고 중림의 푸르름은 신선했다. 망진상의 중턱에까지 집이 기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진주도 꽤 발전한 것인지 나는 고개를 돌려 비봉산을 바라보았다. 산마루에까지 밭이랑이 기어올라 산 전체가 누런 보리빛깔이었다. 나는 어릴 적에 그 가파른 산으로 저 올리는 똥장군에 관해 장문을 쓴 일이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비봉산은 정답지만 산마루에까지 똥장군을 저 올려야 하는 사람에게는 비봉산은 고통스러운 일터일 수밖에 없다. 대강 이런 뜻의 글이 아니었나 한다. 비봉산 위에 정자나무는 그대로 있었다. 고로의 말을 빌리면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다는 그 정자나무는 진주라는 서부 경남의 중심지에서 일어난 사건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내가 어떤 잡지사의 부탁을 받아 진주의 풍토기를 썼을 때 그 제목을 비봉산 위의 정자나무가 말해주는 진주의 영화와 순환이라고 했다. 하여 그 정자나무는 원행한 진주의 아들 딸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아주는 진주의 명물이다. 개축된 촉성루는 내게 그다지 과매를 일으키지 않았다. 내게 소중한 것은 6.25 때 폭격으로 없어진 그 촉성루다. 새로 지은 촉성루는 옛날 그 자리에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촉성루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부호일 뿐이었다. 본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세워 본체에 대신해 보겠다는 마음은 안타깝고 갸륵하다. 그러나 본체가 없어졌으면 폐허를 그냥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폐허에 서서 한때 이곳에 웅장한 촉성루가 서 있었다고 상상하는 그 상상 속의 촉성루가 더 진실이며 아름답지 않을까. 폐허의 미를 모르면 문화의 거룩함을 모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촉성루를 신축한 진주 시민의 정성에 흠을 잡자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진주 공원에서 오전을 보내고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러므로 고산을 치장할 망정 폐위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성공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으나 실패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 고향이다. 그렇다면 고향은 성공자에 대해서보다 실패자를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향이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인정과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환영하지 않아도 기고만장할 성공자에 대해서는 환영을 서두르고 위로와 호의가 있어야 할 의기저상한 사람에게 싸늘한 게 고향이다. 내가 갈 곳은 사촌 동생의 집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그 집으로 들어가니 사촌 동생은 반기기 전에 먼저 놀랐다. 내가 나올 줄은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 그는 나를 도깨비를 보는 것처럼 한참 보고 섰더니 내게로 달려와 울먹거렸다. 형님, 이게 웬일이요? 나도 콧등이 시큼함을 느꼈다. 편지를 하려 했지만 그보다도 내가 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나는 미리 통지하지 못했음을 사과했다. 사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 돼서 사전에 알릴 수도 없었다. 종수 씨도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 어린 조카들은 우리 부모님을 울리는 게 누구냐 하는 듯이 호기심보다는 적개심을 품고 나를 쳐다봤다. 술상이 들어오고 밥상이 들어오고 야단을 떨어서나 나는 간단하게 대접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의 산소를 가봐야겠다면서 나섰다. 종제가 앞장을 섰다. 산소는 바로 뒷산에 있었다. 무덤은 묘비 하나 없는 초라한 것이었으나 양지에 있어 좋았다. 나는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내 불효를 사죄하는 뜻으로 오랫동안 꿇어앉아 있었다. 백부모의 산소, 중부모의 산소에도 갔다. 그러고 보니 내 윗세대는 모두 땅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을 사촌 동생에게 말했더니 그도 깊은 과매를 느끼는 듯 했다. 산소에서 돌아온 나는 가까이 사는 친척들을 찾았다. 종제는 그처럼 서두르지 않더라도 서서히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했지만 나는 마음에서 일체의 부담을 빨리 없애고 싶었다. 나는 우리 일가 가운데서도 총망을 받는 축에 속했었다. 그러던 내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일가들의 실망은 컸고 그만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냉정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더욱이 사상관계라고 하니까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나쁜 영향이나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 것이니 무리도 아니었다. 해질 무렵 나는 종제의 사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웃 사람 하나, 친구 하나도 놀러 오지 않았다. 옛날엔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집이 터질 듯 친지나 친구가 찾아왔던 일을 생각하니 내 스스로의 서글픔으로서가 아니라 그 야박한 인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2, 3일간 고향에서 묵을 작정했지만 그 이튿날 떠나기로 했다. 사촌 동생의 말에 의하면 나의 집 재산은 거의 팔려 없어지고 조그만 산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촌 동생이 마련해준 얼마간의 돈을 쥐고 나는 고향을 떠났다. 고향에서 나오는 길로 나는 마산을 찾았다. 방건숙을 만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선 이 망설임을 졸업해야만 할 것 같아서 방건숙을 찾아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얼마만한 시간이 지났을까? 넋을 잃고 회상에 잠긴 동안에 그 긴 초여름의 해도 저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너무나 오래 앉아있는 나의 태도에 의욕을 품었음인지 다방 레지가 와서 물었다. 손님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나는 당황했다. 아니요, 사람을 찾으러 왔어. 그래요? 레지는 그렇게 대꾸하며 물러갔다. 둘러보니 다방엔 꽤 많은 손님들이 들어와 있었다. 자리를 비워달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해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아직 밝은 대낮에 방건숙의 집을 찾아갈 수가 없었다. 나는 냉커피를 하나 더 시키고 자리값을 하겠노라는 신용을 했다. 방건숙이 과연 그 집에 있을까? 있다면 혼자 살고 있을까? 아까부터 단속적으로 번덕이던 상념이 다시 이어졌다. 만나서 뭐라고 하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이것도 문제였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다.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을 때 나는 셈을 치르고 다방을 나왔다. 다방에서 나온 나는 법원 뒷길을 거쳐 완을 초등학교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라고는 하나 가슴의 동계는 심했다. 드디어 방건숙이 전에 살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의 어귀에 섰다. 아직 밤이 되지 않은 무렵인데도 골목은 호전했다. 집마다 전등이 켜지고 집안에서 떠들어대는 아이들의 소리가 간혹 들리기도 하고 볼륨을 높인 라디오 소리가 돌연 흘러나오기도 했다. 나는 도둑처럼 주위를 살피며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집 앞에 섰다. 문패가 없었다. 나는 방망이질하는 가슴의 동계를 억지로 참으며 대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십니까? 나는 대문을 아까보다 좀 더 강하게 두드렸다. 신발을 끄는 소리가 났다. 대문 안쪽에 인기척이 있었다. 그러나 문을 열지 않고 늙은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나는 응급거리에 내가 누군지 대답을 못하고 방건숙 선생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글쎄요, 누구십니까? 되돌아오는 목소리를 듣고 나는 방건숙이 집에 있음을 직감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진주에서 살던 사람인데 서울 교도소에 있다가 말의 요령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의식의 전도가 심했던 까닭일까? 안에서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더니 황급히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있었다. 나의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다. 대문의 빗장을 끄르는 소리가 들렸다. 대문이 열렸다. 방건숙이었다. 꿈속에 피어오른 백합화 모양, 엉뚱한 상념이 뇌리에 커졌다. 그리고 불렀다. 건숙씨. 처음에 나온 늙은 여인은 건숙의 고모였다. 건숙은 내가 옥살이 하는 동안 고모를 모시고 살았다. 나는 건숙의 고모에게 정중한 인사를 드렸다. 이 이상 할 말이 더 있을까?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되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생을 시작하자고 맹세했다. 건숙의 부모도 돌아가셨단다. 나나 건숙이 모실 어른은 건숙의 고모님 단 하나였다. 고모는 내일이라도 절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라고 다그쳤다. 우리는 사찰에서 혼인을 하고 그 길로 죽은 아내의 무덤을 찾았다. 아내의 무덤은 마산의 공동묘지에 있었다. 그 길을 찾자는 것은 건숙의 제안이었다. 나와 건숙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 무덤 앞에 설 수 있었다. 건숙은 근처에서 여름 꽃을 모아와서는 무덤 위에 놓고 중얼거렸다. 당신의 남편을 사랑할 자격이 내게 있지요? 그 이튿날 나는 건숙을 데리고 부산으로 갔다. 건숙의 전 남편 무덤을 찾을 요량이었다. 그 무덤은 해운대에 있는 어떤 산 중턱에 있었다.
앞으로 훤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었다. 나는 건숙이 내 아내의 무덤에서 한 것처럼 근처의 여름꽃을 듬뿍 꺾어 모아 온 무덤을 꽃으로 치장해 주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건숙의 어제 말을 되풀이했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할 자격이 내게 있지요? 그런데 나는 그 무덤에서 때려 죽음의 평온함을 부러워하는 생각에 잠겼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갖가지 꽃, 불어오는 바람, 잠든 것 같은 잔디의 고요함. 이러한 것이 보장된다면야 무엇 때문에 애써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당신 남편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건숙은 청량한 표정으로 바다를 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으로 싸워 얻은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자랑스러운 사랑이에요. 여보,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그렇다. 신은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부과했다. 그 시련에 이겨 남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떳떳한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100만인이라도 나가겠다는 용맹심이 일었다. 이 모든 시련에서 얻은 지혜를 꼭 피워야겠다는 다짐도 굳었다. 한나절을 고스란히 바다를 굽어보며 지내다가 나와 방건숙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격한 생존 경쟁의 도가니 속으로 걸어내려가는 심정이었다. 투사가 투장으로 들어가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무덤을 되돌아보려는 나의 머리 위에 건숙은 가볍게 손을 뻗으면서 나무라듯 말했다. 돌아보지 말래도요? 그렇다. 돌아보지 말라. 나는 힘있게 되뇌었다.